아버지, 데이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그놈이 자식, 엄마랑 아버지 두 분 다 요양원에 보내고 지금 사시는 집 팔아서 자기한테 안 주면 다시는 자기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저의 딸들은 데이의 행동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씩씩거리면서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모든 상황이 제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버지, 막내가 저렇게 된 건 결국 아버지가 만든 결과예요. 아들 하나라고 너무 예뻐해주고 뭐든 다 해주니까 저렇게 버릇없게 자란 거잖아요. 첫째 딸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서운해도 그동안 참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저 아버지가 데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아셔야 해요. 아버지 막내 아들인 데이가 그렇게 망나니가 된 건 전부 다 아버지 탓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팔순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영배님입니다. 딸이 3명, 아들 1명, 무려 자식을 넷이나 두신 딸 부잣집의 가장으로 수십 년을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온 고씨는 최근 막내 아들의 천인공노할 짓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 실버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도대체 고영배 할아버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연 함께 들어보시고 고영배 할아버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생각나시거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다면 사연자분과 실버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주변에 지혜로우신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함께 시청해 보시고 시청자분의 지혜로운 고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팔순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영배입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니 이제 자식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부를 것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진 것 없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고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이 손주들을 낳고 별 탈 없이 잘 살아주어 너무나 고맙지만 그중 가장 귀하게 키운 막내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20대 초반에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엔 중매 결혼이 흔한 일이었고 저희 부부도 그렇게 만났죠. 우리 집사람은 작고 아담한 여성이 이상형이던 제게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중매로 만난 자리에서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주변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우리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설렘과 기쁨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집사람을 아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좋은 것들 해주고 싶은 제 욕심이었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태교라는 것도 열심히 했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은 열심히 사다 주었어요. 덕분에 직장 사람들에게는 팔불출 소리도 간혹 들었었지만 그딴 게 뭐 대수랍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일 만큼 당시 제 모든 신경은 우리 가족에게만 꽂혀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내의 출산날, 아내가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그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우리의 첫 아이,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딸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작고 부드러운 그 생명체가 저를 바라보는 눈망울을 보고 얼마나 벅찬 감정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어여쁜 딸이었어요. 이름도 예쁘게 지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주변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는 제가 바랬던 기대와 다른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라니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에 비하면 그저 아쉬우셨겠죠. 저희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안 어른들께서는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네시지 않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음에는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씀이 당연하게 들리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괜히 서운하고 섭섭한 것은 감출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나 예쁜 딸아이를 두고 축복을 받지 못하다니요. 우리 집사람은 아이를 낳고도 집안 어른들의 예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기대가 모두 아들에게 쏠려 있었으니 첫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절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을 향한 시선이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첫 아이를 돌봤고 저도 아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사람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 계획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힘들어했지만 제 뜻을 이해해 주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헌신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힘들어하면서도 저를 위해 힘을 내주었고 저는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 계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둘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셋째도 모두 딸이었습니다. 물론 딸들이 태어날 때마다 기쁘고 행복했지만 또다시 집안 어른들의 실망과 걱정 어린 시선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여전히 아들을 바라고 있었고 딸을 낳았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죠. 셋째 딸이 태어났을 때 어른들의 걱정 어린 말씀이 더 이상 듣기 힘들 정도로 잦아졌습니다. 대체 아들은 언제 낳을 거니? 집안 꼴이 영 시원치 않구나. 건실한 장남 하나 두는 게 아무래도 좋을 텐데. 딸은 결혼해서 내보내면 남이나 다름없어. 세 자매를 둔 저희 집에 대해 집안 어르신들의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고 걱정을 넘어 더 이상은 잔소리로 들리는 그 걱정들은 점점 더 저희 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며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아야겠다. 그래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저와 집사람은 정말이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사람은 그때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몸도 무거웠지만 저를 위해 마지막 자녀 계획이라는 힘든 결정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네 번째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는 안 다니던 교회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도 다녔죠. 무척이나 다행히도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우리 아내가 어른들에게 예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더 기뻤죠.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집안 어른들은 기어코 크게 기뻐하며 한껏 저희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제가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말이죠. 아들의 이름은 큰 기쁨이라는 뜻에서 대희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앞으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닥쳐올지 말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며 제 청춘은 바쁘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이란 정말 쉽지 않았죠. 그때 겪은 일들은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지나간 추억일 뿐이지만 그 시절에는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좋은 아버지란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하고는 했죠. 내 아이 모두 제게는 소중하고 귀한 자식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아내의 몸을 아끼지 않으며 얻은 아이였고 제 기대를 품고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그저 자식일 뿐 누구 하나 더 소중하거나 덜 소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노년에 이르러 아들에 비해 딸들이 보여주었던 정성과 사랑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막내 아들 대희를 위해 한 결단이 어떻게 저를 큰 후회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떤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졌는지 말입니다. 막내 아들 대희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사히 성장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딸들도 각자 잘 자라주었지만 아무래도 막내 아들에게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대희는 공부도 곧잘 했고 사람들로부터 예쁨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딸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들이라는 존재가 제게는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딸들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겠죠. 대희는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저 역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대희를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 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결혼할 때 집을 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유독 막내만 챙기시니까 솔직히 저희는 서운해요. 대희가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겠죠. 막내지만 장남이랍시고 평생을 이쁨만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집도 사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노후는 장남인 아들이 챙길 거예요. 그렇죠? 딸들의 원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할 때는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딸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희를 더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희는 결혼 후 제가 사준 집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이룬 듯한 마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도하는 마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위해 집을 사준 후 저는 점점 딸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찾아와서 웃음꽃을 피우던 딸들이 이제는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고 저는 차 한 잔을 권하며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늘 밝고 명랑하던 딸의 표정이 이토록 진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원하셨는지 잘 알아요. 섭섭하지만 막내 동생을 위해 집을 사주신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서운했던 건 아버지가 우리를 대희보다 덜 사랑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물질보다 마음이 담긴 사랑 말이에요. 첫째 딸아이의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딸들을 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딸들에게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들과의 사이가 더욱 소원해졌고 저는 점차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중심이었던 제가 이제는 점점 그들 사이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들과 거리가 생기고 막내 아들 데이는 결혼 후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을 놓친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 데이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로 만나자고 했을 때에도 데이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집을 사줄 때의 그 다짐과는 달리 아들은 점차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졌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바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장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장을 보러 가자며 웃으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편해졌고 함께 시장에 가서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는 평소와 같이 생선을 고르고 채소를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갑자기 아내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잠시 다른 가게에 들렀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간 것인가 싶어 서둘러 집으로 가보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심각함을 깨닫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시장 입구에서 멍하니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야말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왜 혼자 이렇게 서 있어? 아내는 저를 보며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서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시장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아내와 단둘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동안 저는 차마 아내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결과를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치매라니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내는 옆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모르는 듯 그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무슨 말을 놓쳤나 봐.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내에게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딸들은 아내를 돌보기 위해 자주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마다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 그리고 함께 웃고 울던 모든 순간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점차 그녀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나이를 잊어버리며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까먹어버렸죠.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연락도 잘 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르니 아무래도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으면 불안해하시니까 아버지도 같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두 분이 요양원에 가게 되시면 지금 사시는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제가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말하는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마련해준 집을 두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집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배신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토록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줬던 결정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주었던 사랑과 보살핌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고 아들에게 쏟았던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아들 대희의 입술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충격을 감추고자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대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어머니와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아버지, 어머니 상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어요. 저도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이제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요. 아들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논리 뒤에 숨은 아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이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는 거냐? 그 순간 대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8순도 넘으셨잖아요.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 조금 더 빨리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랑 같이 계시면 더 좋잖아요. 요양원에 가면 삼시세끼 다 밥 나오겠다, 따뜻하겠다, 좋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이득인데 왜 화를 내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모두가 이득이라니. 어떻게 내 아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나는 너희 누나들에게 못 사준 집을 너한테는 장만해 주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니까. 나중에 내 제사상 차려줄 귀한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모자라더냐? 기어이 이 늙은 부모가 사는 집까지 가져가야겠다 이 말이냐? 아들은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집 하나 사준 걸로 아직도 생색 내시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손주들 유학도 보내주는 마당에 저는 그 코딱지만한 집 한 채 받았다는 이유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제사상을 독박 쓰라고요. 저는 대희의 말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희생이 이토록 하찮게 여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해 준 것을 가지고 아직도 생색을 내느냐는 아들의 말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희야,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 집을, 내 어머니와 내가 고생해서 마련한 그 집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기라고 하냔 말이야. 대인은 제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과거만 붙들고 계시지 말고 현실을 좀 보세요. 저도 제 가족을 챙겨야 하잖아요. 제사상 차리는 거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다른 누나들한테도 시키세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지금 어머니 상태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집은 이제 저한테 넘기시고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네 어머니와 나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 집 때문에. 내가 그토록 권했던 집 때문에. 그래. 너한테 집을 사준 게 내 평생의 실수였다. 네가 그렇게밖에 잘하지 못한 게 내 책임이니 내가 어쩔 수 있겠느냐만. 너 같은 놈이 내 자식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대인은 제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저 없이 잘 살아보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셔도 제가 돌아올 곳은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인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리며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주 찾아오긴 했지만 저는 딸들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딸들은 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상태를 살피러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더 자주 혼란스러워했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희가 그렇게 가버린 후 며칠 뒤에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대희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그놈이 자식, 엄마랑 아버지 두 분 다 요양원에 보내고 지금 사시는 집 팔아서 자기한테 안 주면 다시는 자기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저의 딸들은 대희의 행동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씩씩거리면서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모든 상황이 제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버지, 막내가 저렇게 된 건 결국 아버지가 만든 결과예요. 아들 하나라고 너무 예뻐해주고 뭐든 다 해주니까 저렇게 버릇없게 자란 거잖아요. 첫째 딸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서운해도 그동안 참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저 아버지가 대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아셔야 해요. 아버지 막내 아들인 대희가 그렇게 망나니가 된 건 전부 다 아버지 탓이니까요. 둘째 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딸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셋째 딸이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대희가 얼마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저희한테 못되게 굴었는지 아세요? 버릇을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이셨다고요. 지금의 이 상황은 분명히 아버지 잘못이에요. 저희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직시하시길 바래요. 저는 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선택들이 결국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지적을 듣고 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을 뿐이었죠. 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이제서야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결국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집에서 아버지 혼자 어머니를 돌보시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 아버지도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막내딸의 말에 다른 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을 듣고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말하는 대로 제 혼자 힘으로 아내를 돌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으니 딸들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 자식들은 제 아내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딸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직접 모시는 일까지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뒤를 따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는 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잘 지내야 해. 내가 자주 올게. 아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그 텅 빈 눈빛이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 딸들은 요양원으로 아내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함께 가기도 했지만 점차 딸들은 저들끼리 아내를 찾아가더군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내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적막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더해만 갔습니다. 예전에는 딸들이 찾아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그저 쓸쓸한 침묵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저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딸들은 어머니를 보러 요양원에만 가고 저는 그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그동안의 모든 선택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제 스스로가 만든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기대와 희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괘씸한 마음에 차라리 이 집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해버린 다음에 정말 아들 자식 놈 말대로 요양원에 들어가 버릴까 싶기도 하다가 도대체가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씁쓸한 생각에 그저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다 자기만의 낙도 없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은 저렇게 기억을 잃어가며 요양원에 있는 저희 집사람도 너무 안쓰럽고 자꾸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제가 모든 것을 망친 것인지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아내마저도 제 곁에 없는 이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아들 대희에게는 연락 끊긴 상태이고 딸들과의 관계도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기대했던 가족의 행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토끼 같은 손주들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앞두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여러분, 저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부디 댓글로 고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거나 지혜로운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